아내와 나는 2017년 5월 11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 기대하면 로마의 야난 이게 땅콩 그거 하는 그거구나. 우연한 땅콩.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2시에 출발했다. 아내와 같이 와인도 한잔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지 14시간 만에 우리가 탄 비행기는 로마 상공에 와 있다. 비행기가 내릴 준비를 한다. 계속 핸드폰을 찾아주시고요.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한자동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다. 자, 뒤에 분들 계속 나오니까 우리 일로 이동하십니다. 뒤에 분들 너무 떨어지신 분들 보고 오세요. 쭉 가십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우리는 처음으로 일행들과 만났다. 이번에 같이 여행을 이루는 29명이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그래서 로마 가이드 나오고요. 피렌체까지 하고 그다음에 베니스 가이드 잠깐 반나절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저랑 보시고 파리 가면 파리 가이드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공항에서 15분 떨어져 있는 셀렌이라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은 아담하고 깨끗했다. 여행 둘째 날, 우리는 모닝콜을 받고 5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6시 30분에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다. 오후에 이거는 정말 시내가 가이드님이 겨울 옷 입었네. 아 그래? 옷이 겉옷이 두꺼워. 여기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또 뭐냐 막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 이제 가다가 치고 갔는데 제가 가다가 미안해 말을 못해서 그런 거. 뭐 말을 못해도 아임돌이는 해야지 저렇게 사람을 건드리고 그냥 가냐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는 같은 일행이 아닌 듯이 하면서 갑니다. 괜히 말해봤자 한마디 더 들으니까. 가을이 되면 이따만한 잣 같은 솔방울이 어린 애기 머리만 해가지고 떨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 서 있다가 하필이면 그때 내 머리로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들을 또 특이하게 보실 수가 있고 성벽의 일부고요. 요 안쪽이 로마인 거죠. 우리 조금 있다가 콜로세오 있는 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있는 쪽에서 차 내리시면 오전 중에는 안 만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박물관 쪽으로 이동하실 때 차를 만나시니까 그 사이에 필요하신 것 좀 챙겨주시고요. 의자 위에도 두지 마시고 선반 위로 올려놓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자 밑으로 선반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버스를 넘겨다 보면 의자 위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게 뭐 털어도 나올 거 없어 보이게 이렇게 하고 항상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콜로세움에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로마의 상징이며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콜로세움 주변은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등의 고대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네로의 궁전의 길에 있었던 인구군 연못에 AD 7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80년에 완성된 대형 원형 투기장 겸 극장이다. 생사를 겨누는 검투사와 짐승과의 격투기 등이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80개 정도가 되는 출구에 5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돔 경기장이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라고 한다. 플라비우스 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완성하였다. 고대명은 폰스 팔라티누스 팔라티움, 로마의 7 언덕 중 하나로 포로 로마노를 사이에 두고 카피톨로노 언덕과 마주보고 있다. 현재명, 고대명 모두 원래는 형용사인데 명사적으로도 사용된다. 신화전설에 의하면 알바론가의 왕녀 레아 실비아는 왕위를 빼앗은 식구에 의해 웨스타 여신의 무녀가 되었으나 군신 마르스와 성장하여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게 된다. 쌍둥이는 거미가 저지른 파괴의 죄로 상자에 넣어져 아니오강에 던져졌으나 그 상자가 티베스 강을 떠내려가 팔라티누스 언덕의 기슭에 포착. 두 아이는 늑대의 젖으로 불러졌다. 그 후 한 목자에 의해 성인이 되는 거미의 원수를 갖고 이 언덕에 시가지를 세웠다. 이것이 로마 발상의 단서가 되었다.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코스메딘 산타마리아 델라 교회 입구의 벽면에 있는 대리석 가면으로 진실을 심판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얼굴 조각상. 얼굴 옆면을 둥글게 새긴 대리석 가면으로 지름은 1.5m 정도이다. 기원전 4세기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강의 신 플루비아의 얼굴을 조각한 곳인데 이 조각상이 진실과 거짓을 심판하는 진실의 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해진 이래 로마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로마는 중부의 아펜닌 산맥에서 발원하는 트레비강 하류에 면하면 주로 홍적대지로 이루어진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시의 중심부이며 또 로마가 기원한 티베리나 섬 부근의 티베리강 하구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시민은 거의 시의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역을 넘어선 도시권의 발전은 별로 볼 수가 없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성이 지키고 있는 곳은 카피돌리오 광장이다. 로마의 7개 언덕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캄피돌리니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광장이다. 정면에 있는 시청사를 중심으로 2개의 궁전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체계적으로 건축되었다. 위에서 바라보면 계단까지 어우러져 마치 한 송이의 꽃과 같은 광장의 모습이 아름답고, 아래에서 보면 계단 전체가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신기한 이 광장에서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미켈란젤로의 건축 감각을 만나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재료 되게 지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에티케이트 같이 생겼네, 사장이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 기념관을 지을 때 이거를 건축할 설계사를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공모전에서 구현사표기 힘들어졌던 사람이 프랑스인 일이라고. 근데 이탈리아 총기념관을 프랑스 사람이 설계했다는 거는 이탈리아 사람. 세나토리오궁 뒤쪽 좌우에 설치된 테라스나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면 언덕 아래로 넓게 펼쳐지는 포로 로마노 유적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포로 로마노가 세워진 지역은 처음에는 비가 오면 물이 개는 습지였는데 하수시설을 확충한 후 도시생활의 구심점을 이룬 장소가 되었다. 저거더니 바로 이 원로들이 엄청난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져 있었던 원로원이고요. 율리우스 시저 때까지 원로원이 사용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개선문은 세티무스 세베루스라는 황제를 위해서 또한 주변의 언덕들이 마주치는 곳이어서 도시를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 공회장은 신전, 바실리카 기념비 등의 건물들로 도시공간으로 공공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나중에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약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심장 역할을 했다. 283년 화재로 파괴된 후 복구되긴 했으나 중세 이후로는 이 공회장의 건물들을 헐어 건축자재로 쓰기도 했다. 그 후 1871년에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한때는 막강했던 위험 있는 건물들이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아직 옛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로마의 영광을 되새겨볼 수 있다. 트레비 분수는 훌리비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분수다. 분수의 도시로 알려진 로마의 분수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GL 베르니니의 원안에 따랐다고 하는 벤살바설계의 대표작으로 1732년 접수하여 살비 사후인 1762년에 완성되었다. 흰 대리석 작품으로 개선물을 품힌 벽화를 배경으로 거대한 꽃장의 반인반수의 해신 필리핀이 이끄는 전차 위에 해신 넵튠루스상의 거대한 조개를 밟고 서 있으며 추위에 거한 거석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 연못을 이룬다. 이 연못을 둥지로 서서 궁전을 던져놓으면 다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 속신이 있다. 한국에서만 시청 가능하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스페인 광장 계단에서 앤 공주, 독일의 햇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다. 앤 공주와 아메리칸 뉴스 기자인 조 브래들리, 그레고리 팩이 함께 로마 여행을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 광장이라는 이름은 17세기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던 데에서 광장의 이름이 오래됐다.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으로 이어지는 스페인 광장 계단은 137개로 되어 있는데 1722년 건립됐다. 광장에는 낡은 배의 군수로 불리는 바르카차의 군수가 있는데 테베레 강에서 와인을 운반하던 쓸모없는 오래된 배를 본떠 만든 것이다. 이 군수는 이탈리아 대표적인 조각가 잔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르토 베르니니가 만든 것이다. I'm an albatross. 판테온 신전이 모든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며 웅장하고 여전히 제 모습을 간직한 돔으로 유명한 것이다. 로튼다 광장에 있는 판테온은 로마 건축 기술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돔으로 유명하다. 습지의 집안에 세워졌지만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히 대단하다. 판테온 안에는 화강암과 노란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 깔리고 반구형 돔이 있는 커다란 원형 방이 있다. 이 원형홀에서 43.3m 높이의 돔 꼭대기까지는 반구의 지름과 정확히 일치하며 완벽한 반구형을 이룬다. 돔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눈이라는 이름의 둥근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온다. 판테온은 120년경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예전에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기원전 27년에 지었던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아그리파의 건물은 화재로 80년에 파괴되었으나 아드리아누스가 지은 우아한 건물의 현관 우편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 중 하나인 바티칸은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인간정신의 모험을 증언하고 있다. 이 조그만 국가의 경계 안에는 뛰어난 예술품과 건축물들이 있다. 바티칸의 중앙에 있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은 이 중 콜로레이드로 만들어졌으며 전면의 원형 광장이 있으며 궁전 정원과 인접해 있다. 성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진 이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마데르나, 브라만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천재성에 결합된 산물이기도 하다. 1929년 2월 11일 라테라는 협정을 통해 독립국이 된 바티칸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50헥타르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로마의 이 작은 지역이 인류 유산에 미치는 중요성은 보잘것없는 영토와는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크다. 처음에는 일시적이었지만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줄곧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바티칸은 고대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고고 유적지이다. 또한 교황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가톨릭의 성스러운 도시로서 기독교도들과 비기독교도들의 중요한 문화적 기준점들 중 하나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티칸의 찬란한 과거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건축적, 예술적 발전을 가리켰다. 교회와 궁전 역시 그런 역사적 토대 위에 건축된 것들이다. 산피에트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가장 훌륭한 건축가의 지도 아래 16세기에 재건되었다. 대성당 아래쪽에는 칼리굴라와 네로가 이용했던 원형 극장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와 비교도 묘지가 함께 있는 1세기 로마 시대의 대규모 네크로폴리스 유적과 더불어 콘스탄티누스가 처음 세웠다는 바실리카 유적과 아직까지 산피에트로 대성당 아래에 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의 주교자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톨릭 교회 그 자체도 아니다. 카톨릭의 진원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국가이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돔은 우아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미켈란젤로는 156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건물에 매달렸으며 그 뒤 1593년 자쿠모 델라 포르타와 도베니코 폰타나에 의해 마침내 완공되었다. 관광객들은 일단 132.5m 높이에 매달려 있는 등을 둘러싼 외부 갤러리로 오게 된다. 성 베드로 대성당과 로마가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그야말로 굉장하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바실리카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는 그 길이가 211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시스티나 예배당은 건축가 조반니 데 도르티의 설계로 1473년 착공, 1481년에 완성되었다. 건물 자체는 깊이 40.5m, 넓이 13.2m의 장당을 높이 약 30m의 요면 공룡 천장으로 덮고 좌우에 고창을 배열한 평범한 것에 불과하나 내부의 벽화와 천장화는 르네상스 회화의 고고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당의 완성에 이어 교황 식스토 4세는 피렌체와 움비리아의 대표적 화가를 불러 좌우 벽면에 모세의 생애와 예수의 생애 등 조합 12점의 벽화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뒤 얼마간의 시기를 두었다가 미켈란젤로에 의해 유명한 천장 그림의 제작이 시작된다. 1508년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이 대역을 명령받은 그는 먼저 파필로 넓은 천장에 기둥과 인방 등의 건축적인 구조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틀 안에 여러 장면을 그려넣는 수법을 썼다. 이런 물을 또 마시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물갈이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물 마신다고 하는 뭐 설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이 사람들과 그런 물 마신다고 물병에 담아서 다니면 큰일 나요.
여기서 또 율리우스 시저가 뭐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콜로세움보다 더 먼저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거는 원형 경기장은 아니고 원형 극장입니다. 마르첼로 원형 극장. 이거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지어진 마르첼로 원형 극장인데,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서 모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가 자율적이야. 무게중심을 실어서 여기 굉장히 두꺼워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창문이 나중에 창문을 트거나 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창문이 많이 없고 벽이 두껍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때문에 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이 얇으면 창문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창문들도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유행을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고딕 양식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예술적. 그래서 이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이 세계 3대 고딕 양식 중에 하나가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두오모도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도 굉장히 멋지지만 뭐 도리아 양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 양식, 고린토 양식 해가지고 이 기둥 끝에 이렇게 평평하게 하느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무늬들이 다 각 층마다 다르게 꾸며져 있어요. 하나의 종합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게티 푹 터지고지면 접시 떠줍니다. 이걸 먹으라고 그냥 이러면서. 밥도 씹으면 아작아작 설 익었어 다 이거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먹어요. 우리는 푹 익혀줘야지 맛있다고 먹으니까 주방장들이 좋아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휴게소에서도 1유로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다. 피렌체는 로마 북서쪽 233km 아르노강의 양양구름과 신상지상에 있다. 근교의 아르노강 연변의 저지는 신흥공업지대로 상공업의 중심을 이룬다. 근대적인 대도시로서 아르노강 연변의 교통로와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교통로의 요지이기도 하다. PT 궁전 동쪽의 언덕 위에 자리한 광장이다. 중앙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모조품이 놓여있다. 광장에서는 피렌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두오모, 조토의 종탑, 베키오 궁전이 내려다 보인다.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 광장에 올라가도 좋다. 니콜로 다리 건너 아르노강 오른쪽에 있다. 1871년 추정되었으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피렌체의 전경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르노강과 그 위를 지나는 유서 깊은 베키오 다리, 붉은 지붕으로 가득한 피렌체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광장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쁘게 담아 그림을 판매하는 화가들이 여럿 있다.
우리 일행은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브루넬레스키의 유명한 돔 지붕이 얹혀있는 두오모 혹은 피렌체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바실리카는 현재 로마의 산 피에르토 대성당,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다. 그러나 이 바실리카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3만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피렌체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배력을 상징하던 곳이었다. 성당을 짓는 작업은 1296년에 시작되었으나 축성을 받은 것은 1436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성당은 스테인레스 글라스 창문, 화려한 녹색과 붉은색, 흰색의 대리석 피사트, 르네상스 거장들 그림과 조각 작품 컬렉션,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돔 덕분에 명성이 높다. 오래된 산타 레파라타 성당이 있던 부지에 세워진 이 성당의 건축은 아르놀포 디 칸교로 시작하여 여러 건축가들이 맡아보았다. 1334년에는 화가이자 건축가인 조토가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건축가 안드레아 피사노가 교수를 맡았다. 1337년 조토의 사망 후 여러 명의 건축가가 감독을 맡았으며 원래의 계획을 확장하고 돔을 짓는 쪽을 설계했다. 1418년 돔을 건축할 디자인을 찾기 위한 공모전이 열렸다.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선발되었다. 그의 혁신적인 설계는 발판이 필요 없이 스스로 지탱되는 돔을 낳았다. 돔은 1436년에 완공되어 독창적인 걸작으로 남아있다. 그치? 이게 175만. 괜찮다. 한 20만 간다는 얘기네? 어? 괜찮나?
155. 얼마? 큰 옷질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네. 18만 원? 서울에서도 이 정도 그렇지. 비싼 거 아니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든가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조각이라든가 공장이네? 정육 공장이네? 우리 일행은 피렌체에서 옥수수는 저녁 많이 버스를 심고요. 타고 모를 도시 이모작도 베네치아로 가능하기 간다.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자, 이제 좌우로 보이시는 물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탈리아 동해안 아드리아이고요.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약간 그래서 이 뻘이 약간 나와 있죠. 말뚝을 박아서 수위라든가 백기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 선로하고 같이 차가 들어가는 선착장 섬까지 들어가는 이 다리는 무솔리니 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우나의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서 3.8km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지금 트론케토라고 하는 선착장 섬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베니스 섬 안에도 성당이 한집 건너 하나가 성당이에요. 공탁 같은 경우지만 명실공히 이제 카톨릭 국가답게 특히 이제 이 섬들 자체도 교구 단위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네치아의 역사는 567년 이 민족에 쫓긴 롬바르디아의 피난민이 만피슬기의 마을을 만든 데서 시작된다. 6세기 말에는 12개의 섬에 취락이 형성되어 리알토 섬이 그 중심이 되고 이후 리알토가 베네치아 번영의 중심부 위치를 하였다. 처음 비잔틴의 지배를 받으면서 급속히 해상무역의 근거지로 성장하여 7세기 말에는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졌고 도시공화제 아래 독립적 수권을 행사하였다. 10세기 말에는 동부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으로 얻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탈리아의 자유도시들 중에서 가장 불강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제4차형의 대운하가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고 출구 쪽의 운하기슭에 장대한 산마르코 광장이 자리한 기본적인 도시 형태는 산마르코 대성당을 비롯한 교회 궁전등과 더불어 13세기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산마르코 대성당이 5개의 원형 지붕에서 볼 수 있듯이 베네치아의 몇몇 건축물에서는 동방의 영향을 반영하는 비잔틴 풍 또는 오리엔트풍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 원정에 힘입어서 동방무역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현재 그리스의 여러 섬들을 비롯한 동부 지중해 지역의 영토를 확대함으로써 14에서 15세기 초에 해상무역공화국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 무렵에 베네치아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화국의 정치 중심이었던 두칼레 궁전이 완성된 것도 19세기였다. 16세기 이후 트루코 인해에 동부 지중해에서 세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베네치아는 점차 오늘날의 베네토주의 중요한 농업지대의 중심 도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도시경제의 쇠퇴와 히스터의 유행으로 16세기에는 인구가 1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797년에는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점령되었고 1866년에 이탈리아 왕국군이 점령되기까지 반세기 이상은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었다. 산마르코 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 평야를 대우지로 하는 항구 도시로 발전하였다. 상항은 서부의 철도역에 인접한 스타치오네 마리티마나이나 20세기에 들어와 대안의 공업항으로 마르게라가 건설됨으로써 마르게라
미스트레 등 대안 지역이 근대 공업지대로 발전하였다. 대안의 공업지구는 현재 행정적으로 베네치아에 포함되어 있고 유리시공업으로 유명한 무라노섬, 국제영화제 개최지 및 해수욕장 카지노 등으로 유명한 리도 등도 베네치아에 포함된다. 25분 동안 이렇게 통통통통해서 오셨고 아이들랑 다리 건너니까 비활전 성당 다리 건너니까 찌그러진 다 이 안에 우물가까지 오셨어요. 이태리 말로 깜고 영어로는 캠프, 한국말 텃밭이 광장이에요. 광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광장? 산마르코 광장. 요 뒤로 이렇게 가면 바로 다리가 나와. 그 유명한 한식의 다리. 카사노바 다리 이 다리 통해서 여기 따오니까 산마르코 광장, 시계탑, 조국탑, 광장, 유럽 최초의 플로리아가 여기 다 있고요. 간단하게 딱 보고 오늘 이제 베네치아 진짜 하이라이트 하러 가야죠. 뭐 하러 갈까요? 곤돌라. 곤돌라 누가 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설명하자. 내가 귀족들이 타는 거라고. 타야 돼? 와, 네. 그럼 곤돌라 타고 어디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베네치아에서 가장 좋은 곳인데, 베네치아를 가는데요. 그렇게 30km를 딱 타고 왔는데요. 그냥 모르고 타면 좁대요. 알고 타니까 역사예요. 또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대운으로 갈 때는 진짜 화려해요. 근데 골목길 가니까 폭이 되게 좁아요. 아까 봤잖아요. 크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보수가 돼야 한대요. 그렇죠. 몇백 년 그대로의 길이야. 그럼 그걸 싹 들어가면요. 과거길로 쑥 빨리는 느낌이 나요. 어떤 분들 막 울고 와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어떤 분들 엄청 울고 어떤 아들 입이 이만큼 나요. 재밌는 거 타려면 어디 가야 돼? 에버랜드. 그렇지. 지하에 가면 뭐가 있냐?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왼쪽 보세요. 오늘 좀 물이 빠졌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1층이 물에 잠겨. 보이시죠? 지하 감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돼서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다리 바로 탄식의 다리예요. 죄인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이 구멍으로 마지막으로 보는 베니스 탄식. 두 번째 곤돌라를 타고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와요. 마지막으로 가족상봉 탄식. 세 번째 내가 저 지하 감옥에 가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탄식의 달인데 누구 때문에 유명하냐? 카사노바 때문에. 카사노바 어떤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로마 바티칸에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18세에 바이올린 연습하시고 역사도 꿰뚫고 심리학까지 공부하신 분이 이 투갈레 궁전에 집행과 딸내 유부녀랑 파랑까지 났는데 우리 나쁘게 걸려가지고 탄식의 달인을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여자가 없었어. 감옥소에는 다 남자 감옥소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심리학을 이용해서 남자도 꼬셔요. 간수도.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탈출했습니다. 산마르코 교회는 823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온 성 마르코의 유고를 모신 후에 건축되었다. 이 교회는 베네치아의 수호신으로 모셔졌다. 현재의 건물은 1063년 소실된 교회 자리에 영화의 절정기였던 당시 베네치아 시민이 총력을 기울여 약 10년간에 걸쳐 재건한 유럽 비잔틴 양식의 전형으로 그 화려함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앞장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만토바 공빈 친초 1세가 1612년 서거했을 때 많은 종교 작품을 작곡했고 후일 페니체 가곡장을 설립한 모첸이고 백작을 위해 가곡 탄크레디와 플로린다의 싸움 등도 썼다. 5분 안에 바로 곤돌라 타러 갑니다. 곤돌라 타고 딱 30분 타고 딱 오면 1시간 안쪽으로 자유시간이에요. 그렇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몇 시에 만난다? 11시. 그러면요 또 자유시간 때 빡 끝나자마자 자, 이제 어머니 2번 배
박수 치는 거예요? 아, 끝나고? L'aria desta città fa innamorare, il suo profumo d'una felicità, in gondola vai avanti per sognare, perché Venezia tu sei sempre uguale. Un gondolier fischietta una canzone, toccando la sua gondola sul mare. A quel silenzio d'oro incantatore, la luna e le stelle stanno a guardare il suo profumo d'una felicità. In gondola vai amanti per sognare, perché Venezia tu sei sempre uguale. Oh, come triste Venezia di sera la laguna, se si cerca una mano che non si trova più. Come triste Venezia soltanto un anno dopo. Come triste Venezia di sera la laguna, se si cerca una mano che non si trova più. Santa Lucia, Santa Lucia. Con questo zeffiro così suave, oh come bello stare sulla nave. Con questo zeffiro così suave, oh come bello stare sulla nave. Oh passeggeri, venite via, Santa Lucia, Santa Lucia. Santa Lucia, Santa Lucia. Ciao, signor Scartone, ciao a tutti a voi. 차승원은 여기서 순천고추장 끝에 이 알토 다리 근방에 조그마한 섬보다 베네치아의 수도
첫 번째 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틀려져요. 모팀만 하는 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락에서 들어가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인상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일의 유명하신 Pronto? Cosa me? 900 per APT e 19,10, 900 per ferrovia, mandi sotto uno che abbia carta di credito. Toca notizia, gravelo. Dove vedo? Va bene? Sei? 로마, 나폴리 다음 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유동 인구 면에서 보면 훨씬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루도비코라고 하는 모로, 일모로라고 일명 불려졌던 공작이 상당히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관심을 갖고요. 브라만테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후원을 해주고 여기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게끔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식당, 지하 식당의 벽에 그려놓은 그 유명한 새우의 만찬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보시고 전차, 지하철, 버스 다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내길들이 넓지가 않고 옛날 길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아서 원래 더 막히는데 오늘 또 일요일이라서 좀 덜 막히는 겁니다. 오히려 시내가. 여기도 옛날 건물이라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다 거주자 우선 주차. 이게 막 세우는 게 아니고 세금 내는 차들입니다. una modera mozzarella e pomodoro. 우리 일행은 저녁 버스로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왔다. 밀라노는 콧대 높은 도시다. 누구나 존경하는 일반지이고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 두오모는 웅장합니다. 세레미까지 갖췄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말끔한 슈트 차림의 멋쟁이들이 걸어가는 골목길에서
덩달아 폼을 낸다. 밀라노에 들어서면 일단 옷깃에 힘부터 줘야 한다. 19세기 중반 한때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는 부흥을 꿈꿨다. 천재 건축가와 화가를 밀라노로 끌어들인 것은 문화적 경제적 기반을 지닌 고우들이었다. 토스카나의 빈치라는 마을 출신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시 밀라노에 입성해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을 그려냈다. 작품과 성당은 오랜 기간 수많은 세월을 견뎌야 했다. 17세기에 식당과 주방 사이를 넓히면서 최후의 만찬 중 예수의 다리 부분이 잘려나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반원의 아치가 두드러진 교회의 대해당이 폭격을 맞아 붕괴됐다. 전반적인 복구 외에도 최후의 만찬의 최근 복원 작업에만 20년이 걸렸다. 작품을 그려내는 것보다 7배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뒤 1999년에야 일본에 공개됐다. 최후의 만찬이 훼손이 심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 유행했던 프레스코화 대신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템페라 기법을 썼기 때문이다. 이 역시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본래 도미니코 수도회의 성당이었던 주요 공간들과 달리 식당을 구경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입장 인원과 관람 시간까지 까다롭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진 촬영은 철저히 금지된다. 재생과 복원에 오랜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밀라노에 들어서면 도심 곳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을 만나게 된다. 그는 명품 도시 밀라노가 아끼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기술박물관에는 해화뿐 아니라 과학, 해부학, 지리학, 천문학 등에도 능했던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밀라노의 도도함은 두오모 덕분에 더욱 도드라진다. 1899년에 준공되기까지 500년의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건축가의 손을 거쳤다. 패션의 도시 한가운데 위치했지만 우아함과 정교함만은 뒤지지 않은 채 밀라노를 빛내고 있다. 두오모 광장 앞 이마누엘 2세 아케이드는 쇼핑 공간인데도 바닥에 프레스코화가 칠해져 있다. 오렌지색 목조 트램은 밀라노의 명품 거리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세련된 도시는 고풍스러운 소재들이 뒤섞여 한껏 그 품격을 높이고 있다. 봤어? 아까 늦게 온 아저씨. 사회의 영향이 많아가지고요. 같이 이제 여기는 여자들이 셉니다. 여자들이. 예, 유럽은 옛날에는 중세 때만 해도 뭐 여자들이 참정권이 받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세기 들어 막 이러지만 그러고 나서 법이 많이 바뀌면서 여자들한테 유리하고요. 외곽으로 크게 이런 데는 뭐 건물이 크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쪽은 허가가 안 나고. 옛날 우리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저녁 버스로 호텔로 간다. 수심이 깊은 빙하우스입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이게 이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실수하지 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죠. 민들레꽃이 피었는데 잠시 휴게소에서 한번 쉬십니다. 들어가시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엔트라다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으로 또 365일 연중 무휴라고 해놓고 겨울에 막 눈보라 치고 이럴 때는 갑자기 운행을 안 해요. 눈이 많이 왔거나 그러면 못 올라가시는 거죠. 그날 오시는 분들은. 근데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장사하러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스위스 인터라켄까지 저녁 버스로 간다.
아케는요 라틴어의 인터라쿠스라는 지명에서 유래가 됩니다. 호수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리엔츠 호수와 건너편의 튠 호수 사이의 초지가 인터라켄입니다. 저 옆에 빅토리아 용프라우 옆에 이제 그쪽에 우리 가시는 면세 샵이에요. 뒤에 이제 카지노 건물이 있고요. 요 낮은 건물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차를 돌려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앞쪽으로는 차들이 지금 버스를 못 지나가게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요 햇빛에 앉아서 저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고 여기 사람들 다 그럽니다. 뭐 잘 나가거나 뭐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보는데 아케는 스위스 동부 베른 남동부에 있는 도시이다. 베른 남동쪽 26km 지점 튠과 브레인치오 사이에 위치하며 지명은 호수의 사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유명한 융프라우로 올라가게 되는 지점이고 또 2259m의 주스텐국에 2160km의 그랜젤국에 2436m의 국가고개를 방문하는 기지로 유명하다. 우리가 내려오시면 6시 54분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시 5분 기차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래서 6시 54분까지 중간에 없어지신 분은 인터라켄 오스트역에서 만납니다. 기차를 타고 물어보고 내려오면 돼. 알아서 보고 6시 54분 인터라켄 오스트. 왜냐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계속 갈아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다가 다 놓치면 이제 나머지 일정도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 따라 올라오셨다가 내려오셔도 되고 어떻게 또 저번에 한 번은 다른 기차를 탔다가 내려갔어. 어떤 아버님이 기차가 셜라셜라 하더니 딱 다시더니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왔어. 이럴 수가 올라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버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서 통화를 하고 그런데 다른 팀 올라오는데 또 쫓아 올라왔어. 1시 35분 기차 하고 그래서 근데 올라갔더니 이제 그 아버님 올라오고 한 20분 있다 다시 내려와야 되고 가자고 빨리 그래서 내려와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별별 일이 많으니까 인터라켄 오스트역이죠. 예. 우리 버스에서 내리시면 이따 6시 54분에 우리 버스는 만나고요. 남자분만 싹 집으로 보내셔. 날씨 제일 좋은 날 여기입니다. 자, 그거 다 하나씩 빨간 거 하나 호스트역은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전초 기지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 맞았어요. 자, 거기 뒤로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 온 거 위에 있죠. 우리 이제 여기 런치시간 되고 로테레스 되고 지금 여기 사람이 의식이 다 켜졌죠? 빨간 불 올라갑니다. 1030대에서 갈아탑니다. 아, 빨간 게 없어요. 빨간 게 몇 개가 빨간 거 2개? 여기서 갈아타면 올라가서 2021년에 또 갈아타요. 1땡땡이 9.8km에 한 2개 아이거 메인이 2개를 넣은 거예요. 8,100km. 올라가서 3,453m 타보으로 이러면서 제일 높은 기차요. 융프라우 골짜기라는 이 바위 앞쪽 속에 여기에 기차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망대도 올라오고 4,153m 3개의 모듈가 연해 있는 거죠. 올라간다 정상에서 이따가 해주세요. 여기까지 쳐갖고 그 다음에 이리 내려와서 여기서 갈아타시고 이렇게 쫙 와서 여기서 6시 54분에 출발하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없으면 안 되네. 스위스 융프라우는 세계의 알짜 명소다. 여행자들의 로망인 런던, 파리에 이어 누구나 유럽 여행 중에 꼭 한번 들려봤으면 싶은 단골 방문지이며 또 귀에 박힐 정도로 익숙해진 곳이다. 사실 융프라우는 알려진 겉모습보다는 속살이 더 옹골지고 매혹적이다. 신입 이전엔 알프스의 보석이라는 칭송을 받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융프라우의 높이는 4198m다.
아이거, 맨해와 더불어 융프라우 지역의 3대 보리 중 최고 형립벌이지만 이름에 담긴 빛은 젊은 처녀다. 그러나 수줍은 처녀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산 밑 꿈터락산의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융프라우는 구름에 만년설로 덮인 알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빼어난 알프스의 고봉들이 즐비한 가운데 융프라우는 알프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융프라우와 더불어 산줄기 산뜻은 알레치 빙하도 유산에 속한다. 흥미로운 것은 변화무쌍한 날씨가 등재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인데 유네스코 목록을 뒤져보면 빼어난 산세, 빙하와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는 날씨 변화를 등재 사유로 적고 있다. 유럽 사람들이 상상에 도둑하게 머물며 날씨와 산세를 더불어 의미하는 데는 그런 사연이 있다. 산의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게 융프라우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3,000m가 넘는 고지에는 천문대와 연구소도 들어섰다. 물론 유네스코 융프라우가 유럽의 예술문화 등반 여행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높이 사고 있다. 뒤에 너무 늦게 오시는데 옆에 스테이션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카페테리아 있고 저 유리 바깥쪽으로 보이는 쪽에 편하게 그대로 앉는 데가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못 오시겠는 분 어디로 계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좀 많이 안 오셨는데? 안 들리세요. 왜 안 오세요? 너무 빨리 오셨어요. 카페테리아도 있고 저 유리 보이는 쪽으로 편하게 앉는 데가 있어요. 저 앞에 자전거 쪽에서 만나서 갑자기 다시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 힘드신 분은 기차 스테이션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핑크 전망대에서 호수로 다니고 올 겁니다. 네이시안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파스에 얼굴을 이따가 오는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시원한 데가 있어요. 더운 데 있으면 조금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알렉스 빙하 22km에 700을 대기하다가 8,000km를 핑크 전망대에서 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1999년 문을 연 스핑크스 전망대에서는 알레치 빙하는 물론 맨해와 아이거, 몬테로사 등 여러 산봉우리를 포함한 알프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자연 경관은 유럽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름다운 산악 경관과 잘 보존된 빙하지대의 고유의 지질학적 특징, 알프스 특유의 다양한 생태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과학적인 보호가치가 높아 2001년 유네스코 자연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7년 그 범위를 동서로 확장하였다.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탑승하고 정상에 도착하면 융프라우 컵라면도 맛보고 눈속에 융프라우 얼음 공연과 알레치 빙하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산악열차에서 바라보는 융프라우 풍경은 알프스의 연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융프라우 산악열차 티켓 검사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검사를 하며 마지막으로는 초콜릿도 서비스해준다. 융프라우 풍선은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이용하는데 톱니바퀴 기차가 맴돌며 친환경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감동적이다. 안 먹으라고 유지했거든. 우리 가보세요. Ba để xin nhắn lại cho hai. 나와 아내는 융프라우 정상까지 올라왔다. 날씨는 무척 추웠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다 콩나물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이 있었다. 이제는 프랑스 열차를 3번 갈아타고 인트라켄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쪽으로 글로가 통로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잡혀가 여기 잡혀가 케이블카 거기네. 케이블카네. 케이블카. 케이블카. 고양이가 있다 집에. 고양이 2마리. 너무 예쁘게 꽃 같은 거 되게 예쁘게 해놨어.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 고기가 있을까? 여기에 맞게끔 사는 게 있겠지? 인터라켄까지 내려오니 저녁 때가 다 됐다. 배가 고프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간다. 이리 뛰고 자는 게 저또 뛴다. 밖에서. 그치? 주는 대로 먹어야 돼. 호텔의 진입들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왔다. 오늘 저녁 식사는 스위스식이란다. 아내와 나는 아침 식사 후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다. 인트라겐 시가지가 예쁘게 보인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가야 한다. 스위스는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중세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1291년 스위스 지역의 산인 대표가 국가의 기원이 된 영구 동맹을 맺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았다. 독일과 프랑스하고 국경이 가까운 북쪽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독일어권의 도시인데 또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이제 요충지가 되면서 게르만 문화와 라틴 문화가 같이 합쳐져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떼제베 기차를 타시고 우리 오늘 드디어 파리로 가십니다. 바젤은 프랑스 및 독일과 접경하는 국경 도시이다. 바젤이 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374년이었으며 7세기에 주요청 소재지가 되었고 1501년에 스위스 연방에 가맹하였다. 서쪽으로 흘러온 라인강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스위스 라인프란트의 입구에 위치하며 상업 교통의 중심으로 스위스 제2의 도시이다. 스위스 바젤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프랑스 리옹역까지 간다. 프랑스의 GEC 알스톰사가 제작한 고속전철인데 1964년 개통된 일본 신간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고속전철로 1981년 처음 개통되었다. 그 후 더욱 개발이 가속되어 떼제베 듀플렉스 4세대 고속열차인 떼제베 포스가 나왔다. 1981년 떼제베 동남선이 개통되었다. 당시에는 생프로랑땡에서 리옹을 연결하는 데 그쳤으며 1983년에 리옹에서 파리 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